원장님, 그럼 수면 무호흡이라는 게 정확하게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코골이 하는데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코 고는 거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진동을 일으키는 기도가 좁아져서 공기가 빨리 움직이면서 생기는 현상을 코골이라고 하고, 무호흡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도가 조금 좁아지면 떨리다가 많이 좁아지면 공기가 힘들게 지나가다가 완전히 딱 붙어서 안 빨리게 되는 현상을 무호흡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코골이, 저호흡, 무호흡 또는 거친 숨 때문에 생기는 상기도 저항 증후군 이런 걸 전부 통틀어서 우리가 수면 호흡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잠을 잘 때 숨을 잘 못 쉬는 현상을 모든 것을 통틀어서 수면 호흡 장애라고 얘기하고, 거기에는 이제 세 분류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코골이는 무호흡 지수, 1시간에 코골이 무호흡증이 또는 저호흡증이 5번 미만 나타나면 그걸 이제 단순 코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낮에 졸린 증상도 없고 다 없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5 이하지만 낮에 졸리고 피곤하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상기도 저항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써요. 5가 넘어가면 이거는 수면 무호흡증이다. 수면 호흡 장애 하는 부분으로 그는 무호흡 저호흡증 다 통틀어서 5번에서 10번 사이를 15번 사이를 경증이라고 표현하고, 15번에서 30번을 중간 등급이라고 하고, 30번 넘으면 아주 중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제가 수면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에 들었던 질문이 5번을 누가 정한 건데? 왜 정했는데?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평균 내보니까 15번 이상이더라. 중증은 이거는 당장 치료해야 되거나 심혈관계 합병증이 당장 올 게 예상되는 사람 기준을 만든 게, 그래서 이제 호흡 지수를 만든 거고. 그러니까 다른 질환하고 연계성으로 코골이 무호흡증을 정의하거나 규정할 때 1시간에 몇 번 숨을 못 쉬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횟수 갖고 따졌는데, 어떤 사람은 5분 만에, 어떤 사람은 10초 만에 숨 막히면 깨우고, 어떤 사람은 20초 만에 깨우고, 어떤 사람은 1분 만에 깨운단 말이에요. 무호흡증이 길어지는 거는 이거 뭐지? 왜 차이가 날까? 똑같이 문제가 생겼는데, 잠들어서 기도가 좁아져서 막혔는데 이거를 뇌가 깨워주는 게 결국은 무호흡증을 종종시키는 방법인데, 이 차이가 뭐냐? 그래서 코골이 무호흡증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들으면 제일 싫어하는, 코골이 무호흡증은 상기도 질환이 아닌 뇌의 질환이다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신경과나 정신과가 좋아하는 말들이죠. 누구 영역이냐. 그래서 왜냐하면 네. 초반에 수면 무호흡증이 정리되고 진행되고 할 때는 해박적인 구조만 갖고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편도가 크다? 편도 띄워줘. 목젖이 늘어졌어? 목젖 띄워줘. 혀뒤가 좁아져서 찌부러뜨렸어? 넓혀줘. 코가 막혔어? 코 뚫어줘. 이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 호흡기를 이루고 있는 근육의 탄력성을 유지시켜주는 뇌의 작용이 코골이 무호흡증의 베이스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누구나 잠잘 때 긴장이 풀어지면서 숨구멍이 좁아지고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지만 그거를 뇌에서 조절하는 능력 차이 때문에 무호흡증이 생기니, 이거는 기도의 3기도의 질환이 아닌 뇌에서 조절 능력의 문제가 되는 거니, 이거는 수면능 검사도 필요하고 다른 주변 것도 다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수면다운 검사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많은 시도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 수 있는, 잠잘 때, 아까 그 얘기를 더 말드리면, 깨어있을 때 코 고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좁아졌다고, 해박적으로 좁아져 있어도, 턱이 작다고 말씀드려도, 코가 삐뚤어져도, 깨어있을 때 코 안 골고 숨 잘 쉬어요. 이거는 뇌의 조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이거를. 깨어있을 때랑 잠잘 때의 큰 차이가 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약물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는 약물을 투여하면 기도가 긴장도가 열리면서 숨구멍이 열어져요. 잠잘 때. 그래서 세로토닌을 투여해봤어요. 기도를 열게 하는 약물을 투여하면 숨은 잘 쉬고 코는 안 고는데 밤새 잠을 못 자요. 뇌가 깨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약물 시도를 수없이 했지만 그 약물 시도가 다 거의 실패한 이유가 아직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잠을 자면서 기도가 좁아지는 거를 이제 열어주는 약을 하는데, 얘를 했더니 잠을 안 자고 있네. 이제 차세대, 지금 이제 알고 계시는 양압기나
또는 수술 한계를 넘어서서 가는 제3의 방법이 이제 지금 자꾸 연구되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질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약물 치료도 시도를 하지만 아직은 완성되어 있지는 않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기도를 열고 조절하는 능력이 뇌에서 온다고 했는데 어떤 경로로 오느냐, 그거가 하이포그로살 러브라는 신경을 통해서, 중추 신경을 통해서 기도 근육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전기 자극을 열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하이포그로살 러브가 목 밑으로 지나서 요 안으로 들어가요, 기도래. 그래서 요 근처에 지나가는 하이포그로살 러브를 찾아서 거기다가 전기 자극을 줘봤어요. 우리 흔히 아는 심장들 안 뛰는 사람도 심장 박동수 넣는 기계 있죠. 네. 그 심장 박동기 똑같은 개념으로 숨을 쉴 때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자극을 주는 거를 그 설화신경에다가 넣었어요. 하이포그로살 러브에다가. 그래서 자극을 줬더니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FDA 승인이 받아서 이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한 건당 한 3천만 원 정도 들고요. 아직도 이제 성공률이 조금 미약해요. 한 60% 정도 성공률을 보여서 중증 환자들한테, 양압기를 못 쓰는 중증 환자들한테는 수술도 할 수 없고 양압기도 못 쓰니 그 방법을 지금 이제 허용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일부 미국에서는 이제 한 2, 3년 전부터 많이 활성화돼서 여러 군데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국내는 아직 허가 단계도 아직 안 됐고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이게 쉽지 않을 거고 성공률이 일단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제 아직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넓히는 약물 치료도 중요한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고 깨지 않게 하면서 기도를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대안으로 지금 이제 한참 연구되고 있는 거는 그 신경을 자극시켜서 기도를 열어주게 하고 뇌는 안 끼게 하는 그런 단계로 발전하고 있죠. 양압기 쓰기 싫으시잖아요. 그게 나와서 괜찮은데요? 잘 쓰면 괜찮죠. 안경 끼는 거랑 네. 이제 라식하는 거랑 이제 그런 네. 차이가 되겠죠. 네. 그런 게 점점 발달되고 있고 이제 흐름은 가고 있어요. 저는 써서 좋은데 사람들이 수면 무호흡이 왜 위험한지를 알아야 네.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검사라도 받아봐야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네. 가장 무서운 질환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코골이 무호흡증이라는 거는 네. 우리 몸에 일으키는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거랑, 그래서 간헐적인 산소 포화도 저하예요. 두 번째는 자꾸 숨구멍을,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긴장도가 높아야, 깨어있을 때는 숨구멍이 열려있지만 잠들면 긴장이 풀어지면 숨구멍이 좁아지니까 자꾸 열려고 노력해요. 그 숨구멍을 열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 산소 공급이 떨어지는 거랑 교감신경이 높아지는 게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심혈관계 합병증을 일으키고 낮에 졸리고 피곤하게 만드는데, 심혈관계 합병증에 제일 무서운 거는 돌연사예요.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1년에 한 번 꼴 정도는 경찰서 전화를 받아요. 자다가 돌아가셨다는데 네. 이유가 뭘까요? 네. 근데 거기 병원 다니셨다는데 혹시 아침에 안 일어나신 거랑 관계가 있을까요? 하고 보면 수면 무호흡증, 산소 공급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꽤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부검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60대나 50대, 60대나 70대 전 산소 공급이 떨어지는 분들은 심혈관계 합병증에서 뇌졸중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고, 그다음에 심장에 무리가 굉장히 많아서 심장질환 생길 가능성이 많아서 부정맥,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당뇨 2형 자꾸 깨기 때문에 그 내장성이 굉장히 증가해요. 그래서 당뇨 2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고혈압에서는 약을 2가지 이상의 복합제를 먹거나 또 복합제를 먹거나 여기저기 치료를 해도 이 수축기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80%가 통계를 보면 밑에 수면 무호흡증이 베이스로 있는 수면 무호흡증 치료가 돼야 혈압도 안정되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합병증은 심혈관계의 안정성이 깨지는 거가 코골이 무호흡증의 제일 무서운 합병증 중에 하나죠. 수면 무호흡증 검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어디가 얼마큼 왜 좁아졌는지 기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딴과 선생님들보다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훨씬 유리하죠. 코도 들여다보고 목젖 뒤도 들여다보고 어떻게 좁아졌나. 그런데 이 좁아졌다는 거는 기본 자료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깨어있을 때 아무리 좁아져 있어도 코 안 고는 사람도 있고, 좁지 않은데 잠들 때 코를 고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 기본적으로는 어디가 얼마큼 왜 좁아졌는지를 파악하는 부분이 하나. 두 번째는
잠들 때 이게 이제 호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어디가 얼마큼 좁아졌는지 중요하지만 얼마나 심하게 숨을 잘못 쉬고 하는 기능적으로 뇌에서 조절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해서 잠을 자는 동안에 뇌파, 호흡 상태, 근육의 긴장도, 심장 상태, 산소 공급 상태, 그 모든 움직임 이런 걸 다 체크해서 이 숨을 못 쉬는 거 생리적인 연관을 맺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진단이라는 거는 해박적인 폐쇄 부위, 그다음에 생리학적인 뇌의 컨트롤 능력 이걸 보고 이제 어떤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하는 거죠. 진단은 이학적 검사와 수면 다원 검사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수면 다원 검사에서 이게 정말 뇌의 영향인 건지 아니면은 그 몸 뭐 내부 기관의 문제인 건지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파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단이 내려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코골이 무호흡증의 본질은 코부터 폐까지 가는 길 중에 어디가 얼마큼 왜 좁아졌는지고 치료의 본질은 그 좁은 부위를 어떻게 넓혀줄까가 고민하는 게 치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넓혀주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술적 치료다 또는 구강내 장치다 또는 양압기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하고 체중 감량을 하든지 뭐 기도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동반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결국 치료라는 개념은 기도를 넓혀주는 방법론적인 참여에서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네. 그 원인을 해결해 줘서 네. 잠을 잘 자게 하는 게 목표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뭐 양압기나 뭐 이런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수술 안 하고 할 수 있는 장치인 거죠. 살쪄서 그렇다. 그러면 수면다원 검사에서 생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이 조절이 잘 되는 편이다. 그러면 경도다. 아까 얘기한 심혈관계 합병증을 치료할 범위도 아니다. 그러면 살 빼고 봅시다. 네. 자주 해봅시다요. 네. 네. 옆으로 자세의 의존성에 있어 옆으로 누워도 괜찮으면 옆으로 지내봅시다. 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도의 호흡장애라고 인정이 돼 있는데 뇌에서 조절을 잘 해줘요. 이제 해박적으로 막힌 게 확실해요. 수술해 봅시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는 거고. 아리턱이 작거나 또 골격 구조가 나빠서 기도가 좁은 사람이 경도 정도나 중등도 정도 보이면 턱을 내미는 장치를 한번 써봅시다. 이런 답을 이제 내놓고. 중증의 환자에 있어서는 막힌 데가 없고, 이제 어떤 사람을 봤는데 막힌 데는 없고 중증 환자다. 그러면 이거는 수술할 수도 없고 조절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양압기라는 걸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압기라는 거는 바람으로 숨구멍을 열어주는 압력으로. 네. 그래서 기도 전체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얼마큼 좁아졌는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전체가 다 한꺼번에 압력에 의해서 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막힌 부위에 관계없이 중증인 경우에는 양압기 퍼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걔는 숨쉬기는 정말 좋겠네요. 그런데 이제 양압기라는 개념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떤 원리냐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 깨어있을 때는 숨을 잘 쉬는데 잠이 들면 숨구멍이 좁아져서 숨을 못 쉬니 깨어있는 상태 숨구멍 크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기 압력으로 바람을 넣어줘서 뉴마틱 스프린트라 공기 천막을 쳐주는 거예요. 기도에 열려있는 상태에서 내 자발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압기는 압력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압력이 낮으면 숨구멍이 좁아져서 코를 골고 양압기 써도 세면 숨구멍은 넓어지지만 들이마시는 편하지만 내뱉지 못해요. 바람을 이기고 내뱉으니까. 아, 그러면 또 숨을 못 쉬는 못 거네요.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압력을 범위를 정해주는 게 의사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압기는 아주 장점이 많고 그다음에 모든 증상도 없애고 합병증도 없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지만 잘 쓰게 만드는 거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양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